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벤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5분의 전문가분과 함께요.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총리의 순환사가 이번 정권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 오늘 청와대가 좀 보이지 않게 분주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글쎄요,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는 원래 이제 뭐 이렇게 미니 워크샵이죠. 예. 잡아놓은 게 수석들 중심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뭐 2시, 3시 두 차례에 걸쳐서 상황 점검 회의를 동시에 이렇게 겸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뭐 이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국정 과제에 대한 점검도 있지만 사실상의 이번 인사청문회 파동과 관련된 그 현안으로 더 그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렇겠죠.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총리 무난하게 될 걸로 봤고 또 지명했을 때 뭐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예. 또 공약상으로도 호남 총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이래서 정말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했는데 의외로 지금 위장 전입도 나왔고 예. 몇 가지 문제가 불거져서 뭐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또 선거 과정에 대통령께서 이미 공약으로 이제 5대 뭐 이런 게 관련된 사람들은 임명하지 않겠다, 배제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제 그 위장 전입 부분이 사실 그 5개 중에 하나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과거에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렇게 아주 나쁜 측면에서의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뭐 표면적으로는 어떤 같은 사유이기 때문에 매우 곤욕스러운 지금 위치에 청와대가 있는 게 맞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중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뭐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낙연 후보자는 국민의당 호남 민심을 두고 한 인사라는 인사가 지배적이었는데 국민의당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이낙연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호남, 바로 전남지사를 예. 당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뭐 크게 박수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뭐 이 정도 인사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국민의당 청문위원들은 상당히 날카로운 검증이 잣대를 댔지만 이 지도부는 상당히 좀 껴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낙연 후보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 강경화 또 김상조 이 2명의 지금 장관 후보자들도 좀 공통적으로 지금 그 위장 전입 문제가 나오면서 예. 이낙연 후보자의 흠결이 조금 더 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당도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고 지금 특히 그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 뭐 또 일각에서는 뭐 결국 민주당의 이중대로서 결국 민주당 쪽으로 또 탕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당 입장에서 야당의 또 야성을 또 발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위장 전입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공약에서 그 자신이 그 대통령이 됐을 때 이 공직에 배제해야 될 5가지 기준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선 공약 자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좀 이 야당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적인 기반이 지금 호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일종의 진퇴양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본회의 인준이 만약에 지금 뭐 된다고 했을 때 마냥 거부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고비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저는 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 있다고 봅니다. 예. 결국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이 국민의당, 특히 뭐 이 상당히 같은 한 뿌리였던 국민의당이 이 지금 태각할 수 있는 정책 명분을 줄 필요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정치적인 승패의 싸움, 정치적인 게임의 양상이 아니라 이것은 본인이 공약했던 측면이 일종 어그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면서 꼬리를 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금요일이었나요? 임종석 실장이 사과했죠.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도 지금 야당에서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이후 굉장히 속도도 많이 내고 있고 또 현재 국민들로부터 하는 지지율 같은 것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견제는 정권 초반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5대 비례에 아예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또 국민들 역시도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불법적인 아주 뭐 부동산 투기나 뭐 학군을 위한 거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임종석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계적으로 적용할 사항은 아니다라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만 이런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론이 그 본인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걸 또 정권의 정치적인 것까지 바로 어떻게 보면 압력으로 행사했던 부분은 조금 무리수였다. 그게 나중에는 갈등이 깊어지게 되는 원인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사과라는 측면보다는 야권의 어떤 체면 채워주기 내지는 협치의 어떤 모습이라는 의미에서 사과가 아니라 협치하는 차원에서라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굳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설명 정도라도 해도 수긍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강경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하나는 원칙의 문제이기도 한 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라는 거는 뭐 정치적인 이제 뭐 주장일 수도 있고 한데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원칙이 어긴 건 사실인 게 위장전입이 착한 위장전입이 있고 나쁜 위장전입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장전입 자체가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상은 참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장전입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러면 자 보수 정권 시절에는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하면 안 되고 진보 정권 때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해도 된다? 또 이거는 뭐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해할 만하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원칙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5명 정도 장관급 이상의 이제 인사 후보자가 5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지금 3분이 위장전입을 한 거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한국당은 위장전입 정권이라고까지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5대 배제, 공직자 배제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이제 의혹이긴 하지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딸 2분이 탈로 정년사를 안 냈다는 의혹도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공직 배제 5대 원칙이 너무 쉽게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낙연 총리 후보자 한 분만 지금 청문회를 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청문회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은 아마 강하게 밀어붙일 거고요.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는 전투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의당이 제가 보니까 청문회 때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현주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 굉장히 강한 인재 수사를 하는 분들은 국민의당이고 자유한국당은 야당을 갖다 하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전투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평이 야 이낙연 인사청문회하는데 너무 조용조용하게 말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발전한 거라고 보는데 왜 조용한 줄 아십니까? 야당 의원들이 점잖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뭐 강효상, 정태욱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인성 자체가 고함지르고 이런 걸 잘 못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뭐 신문기자 뭐 이런 어떤 관료 쪽 이런 거 해놓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낙연 청문회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간 거로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후보자의 능력이 이 도덕적인 어떤 흠결을 넘어설 만큼 저는 후보자로 저는 뭐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낙연 후보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인사를 할 텐데 만약 그 다음 인사, 그 다음 인사도 이런 식으로 위장전입, 탈루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오게 되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조각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이게 불법이고 5대 원칙이 마치 깨진 것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된다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력법상 가짜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을 형사처벌 3년 이하로까지 하고 있는 것은 그 사유가 굉장히 중대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실상 현재 지금 이 법 자체가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있어서 거의 위장전입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더라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른바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도 아니지만 중력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데 행정부에서 그걸 고치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조차도 응하지 않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고발 조치 정도 하는 정도고 실제 과태료나 벌금이 내려진 사안조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5대 비리라고 했던 거지 5대 불법이라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무조건 깨졌다라고 처음부터 전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기계적인 적용이에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도 반론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법을 바꿔야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현행 또 하나는 그 당시 이분들이 위장전입했을 때는 확실하게 불법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청담동 그러니까 강남의 학교에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했다. 저는 이거는 어떤 의미로는 불법이고 도덕적으로도 맞다고 봅니다. 그걸 저는 비판하는 거지. 이게 뭐 사유가 그렇고 뭐 사문화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그럼 그제도 굉장히 훌륭한 후보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은 위장 전입 때문에 낙마했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위장 전입 하나만 가지고 낙마하는 것도 좀 아깝기는 하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붙여진다면 당연히 야당은 청문회에서 낙마시키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이제 결론은 어차피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하는 건데 장관도 여론이 너무 무서우면요. 되게 낙마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지 너무 단정적으로 위장전입 이거 사정을 보니까 뭐 괜찮다? 그건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이 아마 그걸 들어보면 나름대로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법이 남아있는 이유는요.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헌법에 맞느냐 아니냐, 법을 없앨 것이냐라고 여지 자체가 그동안 없었어요. 네. 그만큼 이 법 자체가 쓰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법이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걸 안 없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럼 언론사에서 검찰 기사 쓰는 건 다 법대로 하는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근데 제가 좀 남아있는 궁금한 거거든요. 거는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위장 전입을 5대 비리로 넣었을까요? 그게 들어가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밝히다시피 불법적인 부동산 투자라든가 예. 아니면 좋은 학군 때문에 강제적으로 넣었다든가 이런 목적이 들어있는 게 불법적인 비리였고 다른 위장 전입자 장관 후보자들과 내각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사유가 문제가 된 거지 기계적으로 예. 그냥 주소를 넣었다? 지금 주소를 옮긴 것만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 주민등록법 취지 자체가 이게 주민들의 생활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건데 그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게 그게 균형이 맞습니까? 잘못된 법이에요. 지금 이 법은 62년도에 만들어졌고 예.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거주 이전 같은 게 요즘처럼 많지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예. 만들어진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예. 저는 또 그 넌센스인 게 뭐냐면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럼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직배제 5대 원칙에 위장전입 넣을 때 이 위장전입 중에는 부동산 투기나 교육 때문이라고 쓴 게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본 기억이 없고 그냥 위장전입입니다. 그냥 제가 알기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비리라고 그런 식으로 했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착한 위장전입은 된다? 그럼 아예 뺐어야죠 그러면. 아니요. 5대 비리라는 단어, 우리가 비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 그게 비리라는 단어는 최소한 부정부패고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을 때는 비리라는 말을 쓰는 거지 단순하게 어느 정도 이게 현행법상 형식적으로 저촉이 된 것 같다라고 비리라고 하진 예. 않죠. 아까 차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이 이낙연 후보자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는 다른 후보자의 문제까지 이제 첨언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5대 비리에 이거 위장전입을 포함시킬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 게 아닌가. 뭐 예.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관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대 비리에 공직 배제 5대 비리에 이걸 안 넣었었으면 하는 뭐 지금 넣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법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뭐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예. 공약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낙연 총리도 문제지만 계속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위장전입 관련된 사람은 더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할 거 생각이 들고 예. 글쎄요 이거는 결국은 청와대에서 뭐 지금 양지열 변호사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설명을. 그렇게 안 예. 한다면 야당이 지금 조금 뭐 지금 말씀처럼 뭐 단합이 안 돼 있지만 요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나 야당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인사검증 기준 마련하자는 거하고 궤를 같이 해서 그렇죠. 그렇게밖에는 풀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이게 위장전입이 원칙이 되고 한 명 한 명 더 늘어난다 그러면 요번 인사는 이제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고위공직자 임용 기정을 마련을 하자 뭐라고 주장을 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런 소모적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도 있을 새 정부의 인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운영할 좋은 인재의 기준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마련해보자 하는데 의견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기획분과위원회에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기존의 우리 자문위원들은 물론이지만 여야의 많은 경험이 있는 정치권 또 원로들,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서 최적의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고요. 후보 시절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의 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천명해달라는 야당의 주장도 이해는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밝힌 인사의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달라며
국민과 정치권의 양해를 구하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컸지만 개인 신상 털기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다른 정당이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을 조속히 정하자고 제안했고 주요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우리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저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런 비슷한 내용은 사실 박근혜 정권 초기에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지금 정권마다 초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고 또 그때마다 이제 여당 쪽에서는 뭔가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잘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번 우리가 정치권 전반에서 한번 검토할 시기는 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그 이전부터 있었고 또 그때도 여러분들이 낙마를 쭉 해왔죠. DJ 정권에도 2번이나 낙마를 했고 뭐 계속 낙마를 해왔고 지금 이제 장관들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디테일한 기준들을 안 잡다 보니까 그때 따라서 원칙 없이 뭐 여론에 따라서 낙마하기도 하고 정치 공세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정치 공세가 될 수도 있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사실 지금 이 세 분의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과거에 이미 장관에 임용됐거나 총리에 임용됐던 사람들한테 드러났던 수많은 헌결에 비하면 헌결 자체가 적은 건 사실이죠.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결이 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이 정도 헌결이면은 우리가 충분히 용인하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기준을 국민적 합의를 지금 만들 때는 됐다. 이번 인사와 관계없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잣대는 지금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청와대에서도 뭐 워크숍이 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 발표가 있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여권 전체에서 지금 이게 이제 다급함을 좀 느낀 거죠. 그렇지만은 뭐 야권이야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정치 공세를 통해서 전력을 정비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방은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한번 기준은 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또 될 줄도 한번 좀 지켜보겠는데 양 변호사님,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아예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의 이름에 그냥 어떻게 보니까 묶여져 버렸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는 과정 또 지방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뭐 우편물 같은 것을 수령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만을 옮겼었고 주소지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전세를 내준 곳에 대신 거기에 이제 우편물 좀 대신 아무한테나 뭐 부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주변에도 보니까 이 밖에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 뭐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이럴 때 장기간 출장할 때 옮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이게 주민등록법이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현재의 법과는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사정 때문이거든요. 김상조 이제 그 내정자 같은 경우는 또 특히 국민들께서 처음에 봤었을 때는 하필이면 이제 사교육 열풍이 굉장히 많은 좋은 학군에 또 주소지가 있다 보니까 주소를 옮긴 곳이 옮긴 곳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혹시 의혹이 갔었는데 청와대에서 검증을 해본 결과 실제 본인이 밝힌 부분이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또 이게 위장 전입이냐 그래서 제가 이 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특별한 일정이 없이 이 문제를 분명히 고민을 했을 텐데 협치라는 것이 사실 이런 순간에 발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이낙연 후보자,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앞으로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 있어서 야당과의 관계를 이 하나의 이 디딤돌을 놓는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취임한 당일날 바로 야당 당사를 찾을 정도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 상당한 공을 지금 보였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약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의 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분명한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당,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나 아마 여당 입장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이런 정치적 사안마다 모든 일마다 대통령이 나와서 결국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낮은 자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끈끈이 야당이 끌려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본인이 지금 내건 약속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못 지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치적으로 이 게임에서 졌다.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대하는 태도 좀 남다르게 하구나. 오히려 저는 이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것을 이렇게 지금 업고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찬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뭐 이렇게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도 내일 또 마침 또 수석하고 보좌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물밑에서 이 야당의 뭐 지도부나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뭐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이 좀 너무 지금 높아져 있는 이 기준치를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걸 야당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향후 국정 5년의 성공 여부를 가로지르는 가늠할 수 있는 참 중요한 하나의 고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 의원께서 지금 차 교수께서 지적해서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낙연 후보자 문제는 좀 풀릴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근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게 일단 이낙연 문제가 풀려야지 그다음 인사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59%의 국민도 지금 문재인 스타일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수인 분들 보면 다른 건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통령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기를 이용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대신에 청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 청문위원들. 다 전화하라고 저는 충고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정말 힘든 시기에 전화를 가장 많이 한 분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레이건 대통령 하면 그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럽하지만 야당에 그렇게 집요하게 전화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그게 사실은 대통령이 할 가장 많은 일입니다.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때는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어쨌든 굉장히 많은 야당 의원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는 뭐냐? 다른 장관은 모르지만 이낙연 총리만큼은 여러분이 좀 봐달라. 그럼 뭐 인정사정을 호소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뒤에서 설득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아까 나왔던 이 청문회 기준을 바꾸는 거는 저는 이거는 이 문재인 정부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덕성 부분하고 자질 부분은 분리해서 하고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이게 정권마다 자기 이제 이용 목적에 따라서 계속 도덕성으로 이제 치고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이제 끊어야 될 때가 됐고 다만 능력만큼은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를 하는 게 좋은데 이런 문제는 여야 의견 합의하지 않으면 이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여야가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건 모르지만 청문위원이나 여야 대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뒤로 계속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자 문제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럼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렇죠. 사실은 이 얘기하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봐는 게 맞거든요. 사실 총리 하는데 뭐 위장 전입했기 때문에 총리 뭐 한다? 이 말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 글쎄요 뭐 진 의원님은 다 맞지만 실제로 총리 하는데 저 부분이 도덕적으로도 문제 크게 된다고 또 보기도 어렵고요. 자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사실 없는 부분이라 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지금 뭐 병역이라든지 병역도 지금 문제 별로 없지만 위장 전입 하나 갖고 지금 계속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저걸 갖고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지만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은 또 못 넘어간다는 그런 상황이고 막 결과론적으로 뭐 다들 말씀을 좀 했지만 어떤 식으로라든지 좀 얘기가 좀 돼야 될 부분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거 하나만으로 뭐 이낙연 후보를 인사청문회에서 탈락시킨다. 이래 되면 또 오히려 역공이 또 가능한 상황이 되고 국정 지지도가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야당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인사청문회 부분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좀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은 뭐 이 정부 출범할 때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거죠. 왠가 하면 뭐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물론 뭐 먼지가 아주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적게 나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뭐 아주 적게 나지만 어쨌든 먼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또 이 정부에 바라는 수준, 도덕적 수준이 워낙 높은 데다가 대통령의 말씀 중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이제 청와대의 뭐 정무라인이 수석에서부터 비서관들이 열심히 청문위원들하고 여야 대표들에게 지금 전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그렇겠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는 사실은 충분히 뭐 양해해 줄 수 있고 양해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국민들도 상당한 수준이 60%가 넘는 국민이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만큼 청와대의 이후의 노력, 뭐 사실은 오늘 밤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노력들이 모아진다면 뭐 총리 인준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동의를 해주고 후퇴를 하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청와대가 얼마만큼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뭐 청문위원이든 당 대표들에게든 대통령이 양해를 좀 구하는 전화 정도가 있으면은 뭐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거다. 지금 어쨌든 정무수석에서부터 비서관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야당 내부의 사정이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다들. 당내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바른정당과 통합 얘기까지 나왔다가 그렇지 않은 쪽으로 또 선회를 하면서 당을 추스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바른정당대로 어쨌든 대선 이후에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 유지는 하긴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다 보니까 각 당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만 이렇게 높다라는 게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시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믿고 우리를 너무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통령께서 보듬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협치가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차관 인선은 자동적으로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그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후속 인사를 계속적으로 감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민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좀 독선적인 정국 운영을 한다는 비판의 받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 낮은 자세로 좀 속도를 조금 톤다운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뭐 저는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마 본회의에서는 아마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 특위에서 아직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1일 날 본회의가 다시 또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아마 채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물론 이 인사안 같은 경우는 국회 선진화법에 지금 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 직권 상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여소야대 국민에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지금 다 신중한 그러한 기조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장차관 인사조차도 상당히 조금 속도를 늦추면서 아마 야당을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좀 껴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야당과 좀 보조를 맞추겠다는 그렇죠. 의지로 보이는 거네요. 근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조금 인사를 천천히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당선되자마자 실전에 투입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내각은 조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몰랐던 문제가 불겨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보면 장관 되신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청문회만 하고 나니까 나도 몰랐던 비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왜냐하면 일반인들은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후보자만 하더라도 기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관료를 오래 한 분이나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은 의외로 이런 흠결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뭐 교수나 기업가나 특히 뭐 외국에 살았던 분들은요. 한번 이런 검증 한번 받아보면 진짜 본인도 몰랐던 어마어마한 것들이 터져나오는데 제가 봐도 지금 양 변호사나 이런 분들 말씀처럼 그게 장관직 하는데 문제 있는 건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하고 나는 평등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지?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검증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대 내각에 대해서는 야당도 저는 조금 양해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 뭐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작했는데 뭐 튀어나왔다 해서 여기서 전부 다 브레이크를 걸면요. 특히 총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양해를 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최순실 게이트로 나온 적폐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후보자를 고를 때 능력도 중요하지만 좀 흠결이 적은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강경화 후보자나 이런 분들도 지금 인사청문회 막상 들어가야 되면 지금도 우리가 몰랐던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정연세 탈루 의혹 같은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좀 청와대 민정 라인이 좀 신중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인사에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박 변호사님 또 네. 논란이 된 게 이제 이른바 문자 폭탄이라는 그렇죠. 건데 이 문자 폭탄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역 의원, 그러니까 받아본 사람도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이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예.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그 문자 폭탄을 받을 때가 전성기, 의원의 전성기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전성기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뭐 취지에서 얘기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지지자들이 뭐 아니면 이 보낸다는 자체가 이 예. 정치인들 입장에 특히 개인으로 봤을 때는 견디기 힘들 겁니다. 뭐 많은 경우는 하루에 몇천 통씩 온다 그러거든요. 오는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오기 때문에 견디기는 사실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또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예. 또 제 한 네티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선거 기간 동안에 정치인들은 많이 받았다. 뭐 찍어달라고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내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기 예. 때문에 뭐 지금 하태경이 말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정치를 예.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그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촛불에 의한 어떤 우리 정치의식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듣기만 해야 하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문자 폭탄이라는 단어도 맞득치는 않아요. 왜 저게 폭탄입니까? 뭐 받은 사람이 팡 터져서 어떻게 몸이 다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밤잠 못 친다는 거 그냥 꺼놓거나 소리만 죽여라도 죽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는 사람도요. 이거는 많은 사람의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 각각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휴대전화 다 실명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적이라든가 불법적인 것들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예. 불편하시다면 반대로 이제 의원분들이 자신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실 때 어떻게 쉽게 보낼 수 있는가, 수단 같은 것을 좀 적극적으로 열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제기하는 좀 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인증 안 되는 건 아니지. 부모님은 그렇게 폭탄 안 받으셨어요? 저는 오늘은 또 몇 개 나오고. 어떻게 해동하는지라고 딱 시간 맞춰서 문자 폭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표한테도 오고, 나한테도 오고. 그게 특정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되죠. 다시 잘못하면 이민독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한 거겠어요? 누가 보내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않는 이상 국민적으로 되고 외국인이나 어려운 내용들은 자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거 민주주의에 심각하게 보면 안 돼요. 그건 뭐냐고. 우리랑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태도가 법적인 중요해요. 것을 생각하는 건데요. 해소하는 방법을 찾자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어요.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이런 걸 받는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꾼다거나 영향을 받을까요? 그냥 기분이 나쁜. 그렇죠. 수준인가요? 뭐 그럴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자기 중심이 흔들린다면은 의원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를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라는 게 자고 일어나면 뭐 욕먹는 게 일인데 그 욕이 들으면 일을 안 해. 아니 옛날에 김종필 총리께서 이런 말 안 했습니까? 다 지나놓고 보니까 정치는 허업이다. 뭐 아무 게 남는 게 없다 했지만 현실 정치에서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정치는 허업이 아니라 욕업이거든요. 매일 욕먹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자기 중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자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칭찬 또 동의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럴 정도의 그 현실인데 이제 그런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 주장이 좀 강하거나 또 다른 반대하는 의견을 좀 과하게 냈을 때 그게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정도의 비난이나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치게 욕설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이제 예의에 좀 어긋나거나 또 규범에 어긋나서 조금 그게 거칠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거는 아무리 직접 참여를 하더라도 좀 과한 것은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고 그 자체를 어떤 법적 규제로 삼겠다, 처벌의 규제로 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라면은 차라리 정치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그런 거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 동안 그 대권을 제수하면서 어땠습니까? 매일 저주에 가까운 저런 문자 폭탄에서부터
뭐 그 정치적 공격에서부터 다 받아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치에서 자기가 더 중심이 강해지고 더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만큼 반대로 그만한 반대 여론과 반대의 비판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걸 잘 받아내는 게 훈련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결국 하태경 의원이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결국 견디고 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적응이 잘 되었다. 그리고 충고를 해주고 그때가 오히려 그립다는 거죠. 하루에 10,000통 이상을 받아야만 비로소 전성기의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약간 농담처럼 하기도 하고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저 말이 맞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신문에 내 부고 빼고는 다 나와야 한다. 아무리 나쁜 기사라도. 그래야만 정치인은 살아있는 존재가 가치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정치인에 있어서 저런 비판이나 반대 의견이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저주에 가까운 폭언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정치인 스스로가 감내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근데 봅니다. 이제 사례라든지 이런 그렇죠. 이제 뉘앙스의 어떤 뭐 협박과 협박이 그 정도가 지나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도 이제 문자를 그렇게 보내는 거는 그건 이제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는 거는 뭐 당연히 가능한데 그걸 죽여버리겠다라든지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근데 하태경 의원도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협박이 있더라도 실제로 하는 사람 없더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글쎄요 그거 자체는 범죄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의견을 당연히 의사는 할 수 거죠. 있죠. 근데 그 부분 그 이상을 했다가는 본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걸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옛날에 박지원 전 대표께서도 하루에 뭐 2,000통 받았다, 뭐 여기 하태경 의원은 10,000개도 넘는 문자 포탈이라는데 일단 좀 과장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이 안 된 적이니까. 또 하나는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공인의 자리, 특히 국회의원의 자리는 이 정도 비판은 감수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정말 좀 그 여성 의원에 대해서 모욕적인 그런 걸 넣은 경우는 저는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수사를 의뢰하다 보면 조직적으로 뭐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우리 저 누구한테 가서 협박하자 전화번호 몇 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전화한다고 하면 그건 범죄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적인 걸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의 어떤 이런 보면 딱 압니다. 이게 정말 국민이 보낸 건지 그런 거는 감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놨는데 차 교수님,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쓴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공식적으로 그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35억이라는 그 쓴 부분이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다기보다는 청와대라는 조직 자체가 썼을 가능성이 있고 높다고 봤는데요. 오늘 뭐 청와대 관계자들 멘트를 보니까 코멘터리를 보니까 아마 지금 각 그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이라든지 각 또 이 수석실에 있는 이 행정관들이 아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청와대에 남아있는 늘공이라고 하죠. 이 관료 출신들 같은 경우는 25일 날 그저께 월급 통장에 그 돈이 많이 좀 줄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왜냐고 한다면 이 특수활동비를 일종의 업무수당 정도 업무 추진 수당 정도로 해갖고 준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실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청와대 직원들의 좀 가액돈을 챙겨주는 그런 용도로 쓴 것이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실성 부분은 아마 앞으로 뭐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시 뭐 담당자들이 아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요. 대통령이 사실 특수활동비 대통령으로서 나왔는데 대통령이 업무 정지돼서 쓰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수석들이나 각 수석실에 있는 이 직원들 스스로가 상당히 좀 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느슨해지니까 이거 우리 좀 뭐 어차피 이전 거 우리 얼마 안 가면 끝날 건데 우리 있는 동안 좀 대충 좀 알아 쓰자. 뭐 그런 측면으로 좀 상당히 오남용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은 아마 좀 이 만약에 그 감사원에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하듯이 각 수설별로 애초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다는 건가요? 저 우리 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직접 받아보셨다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되는데요. 저는 이해는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들로 들어보면 노무현 정부가 사실은 깨끗하게 이제 일하겠다 그래서 촌지 같은 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정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만나든지 뭐 국회를 만나든지
밥을 늘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귀어야 되는데 그런데 월급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투에다가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 뭐 70만 원이면 7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주는 겁니다. 직급에 따라서. 그럼 그 돈으로 이제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누구 만나서 돈도 쓰고 했는데 예.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는 사실은 좀 올랐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거꾸로 좀 더 많아졌는데 그 돈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이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도 행정관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월급처럼 뭐 매달 아마 얼마를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이 활동에 비해서는 저는 뭐 그 정도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좀 줄이겠다는 걸 놀라는 게 예. 결국 그거는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금 이 35억 저는 이건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박 대통령은 사실은 유고 상태인데 예. 30억을 썼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염치 없는 짓인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것도 한번 엄격하게 어디 쓰는지를 알아봐야지 저게 대통령이 유고 상태라고 해서 늘 나가는 돈이 나갔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도 안 되고 어쨌든 조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조사는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관행처럼 나가던 게 그 관행처럼 나갔다면은 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또 따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대통령 직무 정지 중인데 특수한 활동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지출됐다면 그거는 아마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활동비라든지 앞에 특수나 특별히 붙는 예산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뭐 행자부라든지 또는 뭐 교육부라든지 또 대통령 몫의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분되는 그런 게 돼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줄여버리라 이래가서 액수를 대폭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계좌에 몇천억이 있던 걸 400억까지 축소를 해버렸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돈인가 하면 과거에 우리가 대한뉴스 이런 걸 보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북 어느 마을을 방문하셔서 대통령 특별 하사금 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 500만으로 새마을 다리를 놨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개인 돈이 있어 500만 원. 그때 500만 원이면 지금 50억 같은 돈입니다. 그런 돈인데 그걸로 다리를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특별교부세인데 예산에 공식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항목이 아니라 대통령이 알아서 마음껏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돈이. 그럼 이제 지금은 그런 돈은 많이 줄고 지금 남아있는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매우 엄격하게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을 일좀 보존해 주는 것처럼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그때그때 떡값이라든지 그때그때 뭐 이렇게 기준 없이 돈을 뭐 경례비로 준다든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이번에 이제 그 뭐죠 식사에서 나타난 그런 뭐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걸 좀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이것을 좀 분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총무비서관도 뭐 그냥 측근이 아니라 예산 전문가의 공무원을 쓴 이유가 이것을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지출해야 될 건 하고 그렇지 않고 아주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 봅니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삭감을 함으로써 특수활동비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고 뭐 김영란법 그러죠. 금품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그거 만들어져 있는데 저게 법하고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영란법 어떻게 일반인한테 적용을 시키겠습니까? 저희는 다 공무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문재인이 직접 저런 지시를 함으로써 가장 문제가 청와대도 청와대지만 국정원하고 아마 검찰 쪽이 이제 앞으로 큰 어떤 좀 문제가 국정원이 제일 그렇죠. 아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뭐 그 돈도 사실 어떻게 됐는지 뭐 하긴 아마 할 걸로 보는데 앞으로 지금 감찰 합동반이 그 떡값 오갔던 그것도 저 조사를 하겠는데 요게 아마 문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먼저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문제 제기를 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요 부분도 밝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그 경우를 이야기하면요. 저게 특수활동비 42%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올해 예산 중에서 9천억 가까운 돈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국정원에 배부되고 그다음에 뭐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가 큰 손입니다. 가져가고 좀 적게 쓰는 데가 국회, 법무부 이런 데인데 그 돈도 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상임위원장쯤 되면 뭐 한 달에 4천, 5천 정도를 갖다 받습니다. 4, 5천? 예, 5천 제가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야 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여야가 다 받고 상임위원장도 뭐 액수는 좀 떨어지겠지만 원내대표 빠지는 아니지만 수천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야 간사도 좀 주고 뭐 자유 쓰고 하는데 이게 영수증, 물론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쓰는 건 아니겠으나
특수활동비로 분류됐기 때문에 엄격한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중이. 그리고 뭐 교육부 이런 데도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냥 막 쓴 겁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언제나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이거 없애자고 하는데 본인이 정권 잡으면 안 없앱니다. 그래서 이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실행을 한 거 아닙니까? 액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그러면 부처에서 대통령도 41% 없앴는데 우리는 최소한 20%나 30%도 없애야지.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게 많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좀 봅니다. 아니 이게 수당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홍준표 전 지사가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갖다 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사실 홍준표 지사의 얘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납득을 못하고 있고 화면에 나갔듯이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그거를 개인 돈으로 정말 홍 지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한테 지급된 돈이니까 쓰고 남은 거 집에 가져간 게 뭐가 잘못이냐. 그건 횡령이거든요.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더 추가를 하고 더 쓸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검사들이라든가 경찰에서도 현장 팀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이 수사하다가 이 수사하는 수사관들 현실적으로 잠복근무하고 밥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빚졌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데는 안 가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쓰고 있다는 얘기.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막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예산으로 또 통과됐던 거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됐던 거 아직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그때 헬스 장비 청와대에서 다 국회에 통과한 예산으로 편성시켰습니다. 트레이너 행정관으로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해줬는데 또 특수활동비를 어디서 썼는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필요한 부분이 뭐고 안 필요한 부분이 뭐고 이런 걸 분류해서 써야 하는 곳이 있다라면 증액이라도 저는 시켜야 되고 다만 없는 부분은 확실하게 깎아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어느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노무현 정부 때 예를 들면은 그 샘물교회 그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 가서 인질로 억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인질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그럼 그런 비용은 사전에 어떻게 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꼭 필요하고 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나라를 지키기 위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에 우리가 휴민트가 있다면 휴민트 관리를 위해서 국정이 돈을 일부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 들춰낼 수 없는 한계는 있죠. 그런 거는 필요하다면 더 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과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개인이 착복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구분을 해서 이제는 이제 시스템화해야 된다. 그 첫 단추를 청와대가 지금 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사실 이 특수활동비는 어제 오늘의 논란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진성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 국회 결산이 상당히 좀 늦춰졌거든요.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권력기관들이 썼던 특수활동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가면 이 용처를 조금이라도 좀 밝혀줘야 되는데 그냥 뭐 특수활동비니까 말 안 하겠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산만 해줘라. 이런 식으로 그 권력기관들이 이야기를 한 측면 때문에 그때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뭐 결국 그것도 결국 뭐 야당의 주장이 통과되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국회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0억이 넘는 돈을 1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서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보면 그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지만 국회 스스로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활동비를 과연 필요로 할까? 차라리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의 항목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떳떳하게 집행하는 것이 나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국회도 간행이다 생각해서 국회 스스로가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 권력기관들의 그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가만히 쳐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특수활동비 말고도 아까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긴급한 일이 벌어질 때 쓰려고 하는 게 또 예비비라는 또 제도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예비비와 특수활동비의 차이는 뭐냐? 예비비는 쓰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는지 그걸 용처를 분명히 증거 서류, 영수증까지 다 제출해야 되지만 특수활동비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받는 누구나 공직자가 마음 스스로가 허물어진다는 거죠. 이게 대충 써도 되겠구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저는 예산 짤 때 아주 분명하게 특수활동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고 끝나고 난 뒤에도 결산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팩트니까 일단 노회찬 원내대표 시에 따른 걸 보면 국회가 연간 86억 원을 쓰고 자 여당 원내대표는 약 5천만 원.
야당 원내대표는 약 4천만 원 정도를 쓰고 상임위원장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쓴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본인이 원하면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아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회의원 본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상임위원장 되겠지.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걸 안 없애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무슨 국회가 개혁한다고 할 때마다 이게 꼭 들어갑니다. 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했으면 저는 국회도 이제 솔선수범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대로 어차피 이분들이 뭐 1,000만 원을 집에 갖고 와 있습니까? 뭐 여당, 야당 뭐 나누고 하는 그 기준대로 그러면 영수증 받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국회가 이걸 갖다가 줄이면 없애면 다른 부처들은 자동적으로 굉장히 합리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앞서 위장전입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한 거여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슷한 수준에서 좀 기준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양 변호사님 아까요 이관직 전 총무비서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에 총무비서관을 했던 분의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썼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국무총리 황교안 권한대행 측의 해명은 오히려 청와대에 따로 비서관들이 있고 권한대행 측에서도 보좌진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쪽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했지 그쪽에 일을 시킬 리도 없고 거기 일을 시키지도 않는데 그 돈을 가져다 쓸 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면적으로 뭐 부인을 했죠.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누가 도대체 이 돈이 날아가느냐. 글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달에는 지난 정권에 있었던 보좌관들의 비서진들의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지난 정권에서 그야말로 나눠서 뭔가 가진 것이냐 아니면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이 그냥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일과 관련된 부분을 보좌관들이 썼느냐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문제가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특수활동비니까. 청와대에 지금 업무 인수인계 자료조차도 제대로 A4용지 10장 고장 남겨놓고 갔다라는데 애초에 법으로 못 바꾸게 된다는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 기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특수활동비도 그렇고 공사의 문제도 확실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청와대라는 곳은 아무도 국민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법 위에 법도 없는 곳이고 국회도 안 되고 이런 곳이냐. 이런 어떤 인식 자체부터 제도적으로 바꿔야죠. 알겠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돈봉투 만찬 사건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건데 박 변호사님. 이 문제의 식당에서 합동감찰관이 밥을 먹으면서 조사를 했다. 참 여기가 다른 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서초구에 있는 이제 비식당인데요. 뭐 맛있겠죠. 맛있을 수가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의 합동 감찰을 갔었는데 아마 나머지 사람들 뭐 진술 다 받은 거 보이고요. 현장에 가서 어떻게 돈이 전달됐고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식당 주인이 이제 이게 다 알려져가지고 기자들이 넘어오니까 장사가 안 된다. 어차피 안 되니까 당신들이 요즘 먹고 가라 그냥 하는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게 장소거든요. 어쩌면 범죄의 장소일 수 있고 감찰 장소인데 식당이 아마 뭐 그 맛있고 주인이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말이 잘 안 되거든요. 식사를 거기서 문제된 식당에서 밥을 먹어가면서 감찰을 완료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정말 필요하다면 뭐 옆에서 식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 장소에 가는 부분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 조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좀 감찰이 됐느냐 또 이런 또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근데 기자들이 이제 취재 협조 받으려고 가끔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님께서는? 저 집이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 그 전에는 점심시간에는 뭐 줄을 설 만큼 인기가 좋은 집이었다고 그러고 또 점심 식사비는 점심 특식을 시키면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특별히 주문을 하면 저녁에는 1인당 6만 원인가요? 코스가 이렇게 나왔다는 데인데 비싼 집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들 때문에 검찰 당신들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감찰하러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는 정무적인 감각이 왜 이렇게 없는가? 굳이 또 식사 시간 때 왜 갔을까? 그냥 오후 3시나 4시나 가서 조사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점심시간에 처음부터 저는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왜 검찰을 못 믿느냐. 어차피 감찰도 검찰과 법무부가 하는 것이고요. 또 어차피 수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러니까 가족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못 믿겠다는 것이고 다른 제도를 지금 검찰과 다른 조직이 수사를 하는 건데 마침 지금 경찰이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고 아마 저 기사도 상당히 검찰 개혁에 명분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것도요. 저도 이제 아는데 저기는 이제
그냥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드나드는 그런 식당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영업을 하시는 데고 방이 제가 알기로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왜 저기서 밥을 먹어가지고 이 사단을 일으켰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딱 그런 어떤 좀 비밀스러운 회동을 하거나 이런 데 주로 많이 쓰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찰대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는 들어가서 보기가 어려웠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도 일부는 이해가 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왜 그런 어떤 곳에서밖에 물론 뭐 비공개로 모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비공개 정상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데서 하면 되지. 왜 일을 꼭 그런 데서 가서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를 벗어났냐.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아까 청와대 문제와 마찬가지로 투명성이라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인 것 같기도 해요. 예초에 사건 자체도 그래서 빚어놨고 뭐가 문제인지를 아직도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그러니까 이 감찰도 사실 차 교수님 대통령이 특별히 업무 지시를 해서 시작된 합동감찰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에 보도됐을 때 그 대검이나 그 검찰, 법무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검찰 선후배들끼리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관행적인 자리였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그 분노가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지시를 할 정도로 상당히 그 통치권자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여기 이 명을 받아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때 이 관행이었다고 변명했던 그 인식 수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소극적인 항명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검찰이나 지금 이번 그 감찰은 또 이 법무부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차피 다 어떻게 식으로든 다 이 그 검찰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들의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사실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사실 검찰 개혁도 이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전부터 그 징조가 있을 때부터도 제대로 그걸 밝혀내고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 개혁의 이 그런 그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결국은 그 검찰 스스로가 개혁할 수 있는 또 다른 찬스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또 뭐 다른 후보들 다 공약했던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 이에 대한 그 필요성이 점점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 저기 이제 식당에서 저 결제전표 등 관련 자료 확보했다고 했는데요. 연합뉴스가 했던 그 기사를 보면요. 전날 식사 계산을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운전기사가 했다고 합니다. 카드로. 그 사실이 맞다면 자, 운전기사가 왜 검사들이 밥 먹었는데 그것도 1인당 6만 원씩 먹었는데 그걸 검찰이 아닌 운전기사가 했을까요? 어차피 운전기사는 특수활동비로 돈을 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거는요. 진짜 검찰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정도라도 하게 되면 정말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아니 운전기사가 카드로 결제를 하고 또 특수활동비 뭐 주고 게다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서 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아니 저기 앉아있는 2명 왜냐하면 이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검사 2명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는 검사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분들도 돈봉투 받았으니까 뇌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부적격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검찰이요 저는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검찰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게다가 그 역사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서는 검사가 연루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나 법무부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쾌한 결과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찰 과정에 있어서도 누구를 조사했고 뭘 조사했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다가 오늘에 그냥 한 20명 다 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거든요. 단독으로는 이제 어제 이제 이영렬 전 지검장 조사했다 그러고요. 오늘 이제 안태훈 전 국장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감찰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국민적으로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감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감찰은 아무도 잘 모르고 몰래 이제 밀행적으로 접근할 때 저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고 언론도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국민들이 알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몰래 관계자 20명을 막 조사를 했는 그 부분 자체도
어쩌면 또 가리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냐라는 어떤 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어떤 부분을 조사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러다가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다든지 뭐 형사 입건 안 하고 단순한 경징계로만 간다 그러면 또 다른 뭐가 조사가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매끄러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래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쓰는 말 중에 조사하면 다 나와 자백해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별 조사할 내용도 없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고 그래서 방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자기 식구 봐주기도 할 때 맨 처음에 이게 감찰반이 떴을 때 팀장이 어쨌든 최고적인 관련 핵심 당사자와 동기동창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극적 저항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너무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다 뭐 이렇게 뭉개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엄정하게 안 된다면은 결국은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애초에 좀 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였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제가 아까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린 이유가 국민들의 기대에 눈높이하고 애초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로 되돌아보면 그 많은 인원이 서초동의 식당가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인원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중요 인사들이 저렇게 모임을 가졌다는 것부터가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으로 이게 보도가 나왔을 때 법무부의 태도는 그냥 아름아름으로 밥 먹기 선후배 사이에 밥 먹은 거니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또 문제를 일으켰고요. 두 번째 또 거기 가서 밥 먹었다라는 건 식당 얘기 자꾸 하지만 저기를 가서 현장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거기 현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거기 결제 전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고 왜 밥 먹었냐. 빨리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대면 조사해야 되는 거고 단적으로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내사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진짜 뭐 하위직 공무원이라 이런 비리 내사 같은 거 받으면 오히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일반 범죄로 수사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비리고 내부에서 이게 터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진짜 털면 다 나온다 할 정도로 제가 아는 제 친분 관계가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초등학교 때 잘못했던 것까지 다 썼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내부 감찰인가 원래 그렇게 엄격해야 하는 건데 지금 하는 모습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알겠습니다. 정윤아 씨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덴마크에서 오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직항이 없어요. 덴마크하고 우리나라 직항이 없다 보니까 통상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파리로 이제 가는 건데 글쎄요 이제 협조를 하는 부분이 제3국에 가버리면 제3국은 또 사법 주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덴마크에서 독일로 갔는데 독일은 덴마크 법하고 다른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정유라가 거기서 독일에서 재판을 또 건다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덴마크 정부하고 또 우리 한국 우리 검찰 법무부하고는 그 오는 과정도 면밀하게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는 과정이 이제 제3국을 거쳐서 오는데 우리 국적기 태우면 우리가 이제 체포한 격이 되는 거고 우리 영내로 들어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그 직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48시간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신병을 압수하지 그래서 못하는 그 건가요? 부분입니다. 비행기를 타가면 비행기가 막 많이 돌고 이래 보면 잡아버리면 국적기에 태워갖고 잡아버려 보면 48시간이 또 소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 공항 도착했을 때 그때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럼 그때부터 48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더 형사 공조를 하겠지만 만약 제3국도 공조를 좀 해야 됩니다. 만약 독일에 간다면 독일도 좀 이런 부분 좀 해달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오는 것까지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과정도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들어왔을 때 30시간인가요? 31시간인가요?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상당히 많은 그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지금 타이밍이 절묘한 게 정유라 씨가 그때 덴마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나를 조사하는 저 특검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안철수 후보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당이 임명한 특별검사다. 그렇죠. 그거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낙선했고 뭐 이제 근거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검찰이 지금 2대 입시 비리는 구형까지 다 했습니다. 거의 다. 그러면 재판도 다 끝나가고 지금 현재 정유라 씨가 의혹받고 있는 거는 뭐 주로 2대 입학 비리인데 그렇다 그러면 다 끝날 때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 그렇죠. 끝나지 않고 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유라 씨가 비덱 스포츠의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증언한 걸 보면 어머니가 다 뭐 이게 포스트잇으로 붙였지만 자기는 사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일을 한 것이고요. 또 정유라 변호사가 굉장히 돈이 비싼 변호사고 또 정유라는 독일에 집도 있었고 그렇다면 그 돈이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외환관리법을 지켜서 간 돈이냐 뭐 등등을 조사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의혹이 나올 확률도 많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민석 의원도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뭐 여러분도 이야기하지만 저분이 정유라 씨가 입을 열 때 본인과 관련 없는 최순실 등등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폭탄 증언을 할 확률이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정유라 씨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벌벌 떨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좀 인터뷰를 좀 보고요.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친구가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한번 하려고 그랬었어요. 2014년도에. 정유라 문건 나오기 전에. 예, 한번 난리가 날 뻔했었어요. 저도 이거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아예 챙겨주질 않는다 이거죠. 뭐든지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